정책 토론회 오늘 김부겸 의원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김부겸 주로 후보 이런 입장인데 지금 김부겸 당선인이시고 곧 이제 의원 배지를 달게 되십니다. 20대 국회 등원하게 되시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구는 지금 우리 김부겸 그 정치인 김부겸은 의원은 대구 250만의 화두였고 수성갑의 화두가 아니었고 250만의 화두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선거 결과도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 한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높은데 제가 제 선거구가 투표소가 대구여고입니다. 오후 한 3시에 가보니까 투표가 줄을 쭉 이어가는데 보니까 전부 김부겸 후보 찍으러 와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그 당시 장악이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4시쯤 갔었는데, 투표하고 나오니까 앞에 출구조사한다고 한 3명, 4명 아르바이트생이 서가 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와서 막 뛰어가도 자기 의사표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딱 해주고 나니까,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님 그 말이에요. 기분이 많이. 어제 대구 예술대학에 무슨 일이 있어 갔었는데 김병호 선배님께 내일 아시아 포럼 오시냐 그래요. 누가 오시냐 그래요. 김부겸 당선자 오시냐 그래요. 그럼 가야지. 이게 아마 대구의 민심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역량들을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언론 쪽에서 제가 보니까 좀 야박한 게 지난 5년 동안에는 온갖 초청해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하면서 당선되고 나서 별로 후발이 별로 없어요. 당선인이 되셨고 앞으로도 이제 할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가혹하게 좀 질문도 하시고 앞으로 정치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는 또 이슈를 좀 만들어보는 점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조 발언을 김부겸 당선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그런 도시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우리가 무슨 지역주의에 우리가 마지막 본거지인 것처럼 그런 오해도 받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스스로 벗어 던졌다는데 모두 기분이 좋다 그런 표정이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하는 목소리로 이제는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를 또 대구를 잘 살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에 올라갈 시간이 좀 있어서 들락날락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 닥친 과제는 어느 한 사람이 쉽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간에 타협을 유도하고 차선을 모색해야 될 그런 어떤 풍토가 필요할 텐데 마치 무슨 제가 큰 대단한 무슨 비밀의 무기라도 가진 양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격려 겸 칭찬해 주셔서 오히려 더 무겁구나. 또 그리고 제가 중앙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졌으니까 벌써 한 4, 5년은 가까이 돼 가는데 여전히 우리 정치를 짓눌렀던 그런 다양한 그런 과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게 이렇게 자꾸 묵은 때처럼 자꾸 밀려 내려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포럼 21에서 이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는 없고 그렇다고 총선만 회고하고 있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대구 사회가 지금 너무 절박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간단히 총선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 대구의 어떤 미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선의 전국적인 결과를 대충 한번 일별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뿐 아니라 플레이어에 있던 저희 당사자, 각 정당들
또 하다못해 정치 평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조차도 모두 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밑바닥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감지는 되는데 저는 대구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못 읽었던 것 같고 수도권에서 뛰었던 후보들도 만나보니까 선거 막바지까지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을 만큼 그만큼 뭐든가 어떤 꿈틀거림 자체를 그 국민들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또 현실에 대한 그런 분노를 모두 다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누가 어디 표현을 했던데 결국은 국민의 심판하고 정당은 패배하였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당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할 거리가 없을 만큼 그동안 게을렀거나 일부러 무지했거나 혹은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선 뭐 새로 시작한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뭐 자신들이 책임을 문책을 당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앞 두 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당은 그동안 너무 오만했고 한 당은 그동안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조금 야권에서 오래 몸담고 있는 저희들로서 본다면 사실상 이렇게 분열된 야권으로서 이런 선거를 거두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야권이 분열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이 악조건 속에서도 분할 투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소위 정당 후보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심판의 성격을 띤 투표를 하면서도 지역구 후보는 어떻게든 간에 정부 여당의 강력한 견제구를 던져야 된다는 그 관점 중심으로 투표를 해주신 걸로 보면 정말 그동안의 야권 분열은 패배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 등식을 물리하고 분할 투표라는 이 절박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정치 지형 전체에다 어떤 변화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동안 늘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기들만의 삶에 좀 매몰되어 있다고 우리가 조금 핀잔을 주었던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드디어 돌멩이 대신 종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게 아직 쭉 공식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일보하고 한국리서치라는 두 군데에서 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적어도 20대에서는 투표율이 한 14, 5% 정도, 30대에서는 적어도 한 6% 이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투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년들이 이제는 이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인터뷰할 때 보면 전부 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정치권이 우리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라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 조금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혹은 스스로가 갇혀있었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돌멩이를 던지는 대신에 종이 돌멩이를 던짐으로써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사실상 각 당이 전부 심판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라는 이른바 정책적 이슈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8대 총선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와 뉴타운 건설이라는 일종의 부자 되세요라는 화두가 있어서 과연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 봐서 옳은 거냐 그런 거냐는 그 다음 두고 모든 이슈가 여기 집중됐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무상급식과 복지, 그다음에 민간인 불법 사찰, 한미 FTA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각 당에서 전부 다 심판 이슈로 내걸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론과 국회 심판론, 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 그리고 국민의당은 문제는 정치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두 정당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정책 이슈가 실종된 것은 사실은 불행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공동체가 부딪혔던 문제들을 한 번씩은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텐데 이번에는 선거가 그런 기능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연 심판했는데 국민들이 진짜 심판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부기를 하자면 뭐 제 자신의 문제하고 관계됩니다만은 대구에서도 저나 야권 성향인 게 분명한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 그리고 부산에 무려 5사람의 당선자를 낸 것,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사람 당선자를 낸 걸 보면 또 그리고 호남에서 그 어렵다는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 재선이 된 것, 그리고 전주에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당선된 것 등등으로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 지역주의가 뭔가 우리 정치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지는 않고 소선거구제 실시 거의 한 30년 만에 실질적인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이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제 뭐 우리 경상도 표현대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 하나로 이제 이 선거판을 이렇게 끌고 가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나 쨍 하고 검은 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대 총선이 우리 대구 지역에서 보여준 결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대구 시민들이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은 지역에 대한 어떤 냉대 내지는 무대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정치 지형 자체가 대구의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위상 자체를 오히려 낮추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어떤 자부심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외지에 나가 있는 많은 대구 연구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대구 지역 언론은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핵이 끄어졌다. 20대 총선은 정치적 다양성을 선택한 대구의 승리다. 이런 제목들이 대구 언론에서 쭉 나왔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러면서도 이번에 야권 후보들 물론 그중에 두 분은 여당의 중진이셨습니다만은 저나 홍일학 후보 둘 다 우리가 무슨 야당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구호라든가 혹은 칼라보다는 오히려 여야 협력하겠다. 대구에서 발전을 시키려면 여야가 협력해야 오히려 더 낫다라는 저희들의 호소에 동의를 해주신 것,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여당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아니라 여야 모두 골고루 섞어서 기회를 주고 경쟁도 시키지만 협력해서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진 대구 사회를 한번 바꿔보라는 그런 어떤 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뭐 그렇게 협력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좀 너 말로 자꾸 싸우고 편갈라 싸우고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보여다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대구라고 해서 민생 문제에 무슨 남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슨 여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대구 경제가 뭐 더 좋거나 혹은 대구 민생이 다른 지역보다 낫지 않다는 것은 뭐 잘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이번에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때마다 늘 우리 뭐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든가 혹은 후보들이 뭐 거적대기 펴놓고 큰절하고 이런 정도의 싸구려 동정심에 전혀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애국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 끝나고도 싸우지 말고 제발 좋은 성과를 내라는 것과 함께 항상 국민이 뭐를 불안해하는지를 꼭 당에 전해다오. 국민이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도 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다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즉 정치를 통해서 그냥 싸움박질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해답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제발 너희들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특권 계급처럼 그렇게 안 움직이고 국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좀 그런 자세는 먼저 보여줄 수 없겠냐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합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공화국의 어떤 우리가 어떤 고백이랄까 우리들의 합의 그 수준으로는 돌아가자라는 인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공존이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정말 이 양극화하는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것이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우리가 함께 마련해 주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마 대구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삶과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다. 아마 그런 점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이 결국 이제 대구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대구의 경제 또 대구의 산업, 대구의 어떤 성장 동력에 관한 어떤 답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공항 문제는 나중에 오늘 강주일 추진위원장도 오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덧붙인 거 혹시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 보시면 대구가 왜 과거 야도다 이러면 우리가 벌써 한 30년 전 옛 이야기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선 1950년대 3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이승만 후보와 조봉암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7대 3이었는데 거꾸로 대구에는 조봉암이 7, 이승만이 3이었습니다. 5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공화당 후보가 조금 우위에 있었습니다만 70년대 이후에 치러진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1971년 소선거구제에서는 대구의 5분의 국회의원 중에서 공화당이 하나, 신민당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73년에 둘씩 뽑을 때는 하나하나, 여야 하나하나 됐는데 78년에 역시 둘씩 뽑을 때인데도 새 선거구죠. 6명을 뽑는데 공화당이 2, 무소속과 야당이 4명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민정당이 반, 야당이 반이었는데 바로 그 전두환 정권 말기에 치러진 2.12 총선에서는 6명 중에서 민정당 2밖에 안 되고 야당이 4대입니다. 이게 바로 대구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성적표를 한번 보십시오만은 쭉 제가 뭐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 가능성과 공고한 지역주의가 아직은 공존한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서구 갑과 을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1대1 구도로 붙었는데 보십시오. 녹색당이 30%, 그 다음에 이 더민주 우리 후보는 뭐 이분 지난번에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물론 뭐 인품이나 학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도 그렇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보십시오. 1대1로 붙으니까 상대 후보는 윤재호 후보입니다. 비교적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 이미지가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36% 가까운 어떤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요. 굳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이제 질문은 저는 이제는 그 지역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선 행위자인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더 절박하고 더 진지해지고 더 치열해야 됐다는 것은 뭐 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주요 행위라든가 이 기준을 만약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이 정부 여당 쪽에만 맞추고 혹시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그것도 좀 기준을 좀 이중적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대구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작은 어떤 변화라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은 화산을 폭발시켰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 사실은 선거 직전까지 거의
거의 뭐 파산 직전이라고 그렇게 비아냥 소리를 듣던 야당을 1당을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이 막강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2당이 되리라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들은 지금 그걸 이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열망이 그만큼 강한데도 불구하고 혹 우리 대구가 그동안 느꼈던 어떤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혹시 점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 기준보다도 조금 많이 멀어졌다면 이거는 빨리 좁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건 빨리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이번에 대구의 유권자들은 저희들한테 지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부겸 당선자께서 총선 결과 또 이미 대구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고등학교 80년초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구가 야당 후보 된 걸 당연히 생겼고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일이 총선 말씀은 85년도 그때 이제 우리 유승환 의원이 국시반에서 구속된 거 있죠. 그분이 야당 되고서 사실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치 옛날 같은 경우 우리 박순천 시민당 총재, 조재천 민주당 시민당 대변인 호남 사람들에서 대구서 다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역주의에 상당히 패권주의에 매몰되다 보니까 대구가 굉장히 좀 뭔가 이미지가 안 좋은 아주 보통으로 외지에 이렇게 가게 되기 안타깝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벽을 허물어 준 게 우리 김부겸 당선인입니다. 자, 질문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김부겸 당선인 모시고 지난 5년 동안 오늘까지 사회를 3번입니다. 앞에 2번 볼 때는 처음 안타까워서 질문을 제대로 못해요. 혹시 상처받지 않으실까?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 위축되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앙가편식이라고 좀 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으니 그 보고서를 잘 활용되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좀 더 체질도 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자리가 질문하는 우리 패널 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툭 털어놓고 사전 속에 있는 이야기 좀 다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의원이 지난 19대 때 순천의 예산 폭탄을 이제 총원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워갖고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폭탄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당선인께서도 어렵게 당선되신 만큼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 폭탄이 있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좀 답답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우 그래봐야 제가 이제 한 4년 반 정도 피부를 맞대고 이랬던 건데 저한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인즉슨 어디선가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어떤 간절한 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의 다른 의원들하고의 관계는 전부 다 사실상 다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들하고 특별히 무슨 각을 세우거나 혹은 쓸데없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어르렁거릴 그런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들 다 아실 겁니다. 저하고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도 보면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학교 선후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윤재욱 의원 같은 분은 그분이 경기청장을 지나셨고 경찰청 정보국장을 할 무렵에 제가 또 행정자치위원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부딪힌 적이 있었고 또 곽대훈 청장님하고는 또 중고등학교에 있던 그런 선후배 사이 등등 해서 사실상 대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여야가 공다툼해서 아이고 그래버리면 저쪽이 생생될 텐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할 사입니다. 예를 들면 조영 의원 같은 분은 이러더라고요. 선배님, 말하자면 우리 둘이가 같은 상임위를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배님이 어떤 상임위를 결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기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장 상임위 배정권 자체가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배님이 어떤 경제부서로 가면 자기는 예를 들면 다른 부서로 가서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공항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무슨 여야가 공다툼을 할 만큼 그게 아니라는 게 지난번에 문제 제기는 선거 과정에서 제가 먼저였습니다. 대구 이래도 되나?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부산은 저래 하는데 우린 뭐하노? 라고 제가 이제 자극을 했더니 결국은 이제 시장님도 조심스럽더니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 당선자들하고 다 간담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모여보니까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부산의 일이 전체 판을 깨지 않도록 하되 부산이 더 이상 말하자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실 위협이 되면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끼리 의견을 모았고 시장님이 일주일 이내에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이 모여서 이번 주 초입니까? 지난주 초에 바로 이 신공항 입지 문제뿐 아니라 부산의 태도를 질타하는 어떤 그런 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야가 무슨 뭐 우르렁거릴 일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어떤 건설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 뭐 그런 점에서 사실상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한 일종의 오도 가도 못하게 교착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앞으로 정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 노동 문제는 무엇을 계획이라고 볼 것인가,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어디까지 법제화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 지금 현재 이 도대체 교육 문제 가지고 이대로 가지고는 미래형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일단 당선되신 후에는 일단 대권보다는 지역 쪽에 좀 챙기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도 가야 되는데 당선자께서는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적 문제라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과연 김부겸이 경제 쪽에 전문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 부장님 첫 번째 질문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데 거기다 두 번째 질문까지 하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시아 포럼에 계시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호소드리면 정치인들한테는 질문을 가능한 단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문 복문을 해주시면 앞에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조금 현재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아마 대구 시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슨 경제 전문가라서 무슨 전문가라서기보다는 오히려 저한테 보여지는 어떤 역동성 내지는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경제 쪽에서 종사한 시간은 짧습니다. 물론 뭐 제가 경제 관련 상임위를 몇 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문제는 경제야 하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어떤 국민들의 전망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올라가면 정말 각 분야에 정말 최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워서 그 나름대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소화를 해내고 또 그것을 정책적 또 법률적 그런 어떤 제안으로 그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싱크탱크 수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저에 대한 그만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워낙 뭐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반기문 대망론이 나올 때부터 참 한국 정치는 거친데 한국인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이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굳이 한국 정치에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뭐 한국 정치에 끌어들이면 상처는 받습니다. 물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이 갖는 권위와 국제 정치에서의 무게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앞으로 결국은 국제사회에 나와야 할 북한 내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남북한 이런 어떤 각국 간의
어떤 분쟁의 조정자 또 국제적인 중재자로서의 그런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시도록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평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와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저 정도는 오늘 각 언론이 표현하다시피 생각 이상으로 강한 당신의 뜻을 표시하는 걸로 보고 막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뭐라고 평가하기보다도 오히려 저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 나가지도 또 너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통일외교 통상위원을 할 때 그분이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답을 할 시간도 있었고 개인적인 대화할 시간도 있었는데 분명히 많은 훌륭한 장점을 가진 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분이 조금 여야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발언이나 포지션이 갔을 수 있도록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모든 언론이 아예 현재 여권 후보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하시던데 물론 뭐 세세한 그분이 판단하실 정책 진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기왕에 하시겠다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게 발휘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돕는 분들도 그런 조금 치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야권이 너무 무슨 뭐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너무 조금 이렇게 적극적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는 뭐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이제 각자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놓고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현재 이 반기문이라는 한국인이 배출한 이 훌륭한 국제정치적인 이 인물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가능성으로 다가올까 이런 부분들을 그분은 그분대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또 지지자들도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고 또 야권도 그런 큰 정치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반기문 유엔상 총장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심도 깊게 그 보충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반 총장님 그거 하나 제가 보충을 반 총장입니다. 예. 예. 일단 제가 이거 영남 패권론 이제 이 문제도 같이 반 총장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기 대선에서 이제 영남 패권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영남 패권론을 누가 뭐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먹힐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점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영남 패권론은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질문에 예. 그게 가능하다면 차기 대선에서 영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자꾸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 지역의 연합을 가지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점치는데 그건 조금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선 충청만 하더라도 말이죠. 반기문 대망론이 있으면 안희정 대망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또 영남 패권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유성민 또 뭐 부산 경남에 김무성이 있으면 우리도 야권에도 지금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단 말이죠. 또 뭐 박원순도 경남 창녕이고 뭐 이래 등등을 따진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남 패권론 혹은 지역 연합론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적어도 이번에 투표장으로 달려 나오기 시작한 젊은이들한테 그 정도 화두를 던져가지고 이건 안 할 겁니다. 그걸 아마 압도하는 화두를 만들어야 나올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과거에는 왜 그 역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그때 이 문명의 기기들 예를 들면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이러면서 쭉쭉쭉 진화해 오잖아요. 그처럼 벌써 이 젊은이들한테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연합 같은 이런 정도의 화두는 지금 구시대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고 오히려 반기문 뭐 대망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충청도기 때문에 어쩌고 하는 분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국의 위상이 한없이 초라해진 데 대한 저는 국민들 내지 젊은이들의 나는 그 분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뭐 미국에 대해서 제소리도 못하는 것 같고 일본에 대해서 외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중국에서 뭐 줄 거는 다 주고도 맨날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이럴 때 좀 국제정치 무대에서 유엔 사무총장 정도의 그런 걸 가진 분들이라면 오히려 뭔가 좀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겠냐.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동북아시아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냐. 또 북한이라는 게 저게 정말 거의 외톨이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국제제재가 유엔에 의한 국제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언제든지 저래 사고뭉치처럼 내버려 둘 건가. 뭐 이런 데 대한 또 그러면서도 사실은 한국 경제가 또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북한이라는 걸 잘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창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아마 반기문 대망론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지 지금 기존의 우리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의외에 좀 행보를 보인다 싶어서 두 가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좀 약간 중립적으로 이렇게 반 총장이 나온 출마 내지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건데 유엔의 어떤 규정에도 사무총장이 정부직을 맡지 않는다는 어떤 유엔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볼 때도 어느 어떤 각국의 어떤 세계 각 국가의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비교적 많이 습득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일개 국가는 아니고 이 사회에서는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마음속에는 아마 뭐 그것 자체가 곧 어떤 그 강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인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저희들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거의 중학교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 한 번씩 다 출제됐잖아요. 이름을 한마슐더 뭐 이런 다 기억나시지? 우탄터 뭐 이런 것처럼 그만큼 참 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따라서 무슨 국제 정치에서 뭐 언론이 뭐 반기문을 뭐 이렇게 비판한다, 씹는다, 무능한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어쨌든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위상과 그걸 올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거는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 오히려 그분을 오히려 국내 정치라는 이 험한 판에서 자꾸 상처를 내기보다 아까 그런 국제적인 어떤 조정과 화해의 어떤 그런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제 첫 번째 이제 심정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뭐 그래도 이왕에 만약에 그분이 다시 국내 정치에 발을 담그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또 아직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기대나 요구의 수준을 오히려 뭐 높이고 또 늘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낙마할 것인데 그건 전 낙마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분은 과거 여러 가지 사례를 반 총장을 국내에서 뭐 돕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걸 다 과거에 어떤 분들이 어떤 처지에서 중간에 간두게 됐다 혹은 끝까지 갔을 때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걸 다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전직 총리 어떤 분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건 나는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게 국민들 가슴 속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동경심 이런 거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세한 이슈를 덮을 만큼 저는 강렬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이 정말로 어려움에 빠진 한국의 상황을 좀 끌고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분을 돕는 분이나 혹은 그분 스스로가 이런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막 지금 당장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뭐 언론께서야 그래 쓰실 수 있지만 정치 플레이들은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쭉 답변을 드렸죠. 제가 옆에 쭉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고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 좀 노력이라든가 준비 정도를 좀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무슨 뭐 흔히 이야기한 대로 뭐 하늘이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절박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정말 누구의
누구에게도 끄떡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결국 대구 돌파했다는 거 조금은 뭐 얘기거리가 될 만한 거 그거 하나를 미처는 삼아 바로 대선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직까지 그동안 뭐 4년 동안 정말 지역만 기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정말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걸 좀 따듬어야 뭐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것도 없이 그냥 당장 말만 뱉어놓고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그래서 주변에 뭘 대권 행보를 했다 어쩌고 하는데 그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 다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대 후보께서 뭐 여전히 언론에서 대권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들도 그러려면 우리도 맞짱을 뜨는 정도의 뭘 카드를 꺼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거절했죠.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말로 대구가 이렇게 어렵고 경쟁이 없는 여기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정, 그걸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한 전략적 선택이 맞았지 않습니까? 뭐 그처럼 지금 뭐 앞으로 이 정치 저도 이제 행위자인데 올라가서 뭐 평론이나 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이른바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아니라 대구 한 4개월 만에 대구에서 지역을 차지하셨는데요. 그 예산을 꺼내보니까 4년 주기 정도 되면은 김부겸 뭔가를 만들어내더라. 4+2 하니까 되더라.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원래 기점으로 또 4+2 하니까 60대 중반 정도 되시면은 새로운 꿈을 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금방 요거는 뭔가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는데 대권에 대한 어떤 그런 꿈들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인지 뭐 보고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정거랑 대구 시민 아줌마들이 야 김부겸이 손잡으니까 기분이 좋더라 이런 말 때문에 그 요번에 엄청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서정구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선거전에서 공략할 때 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시민들에게 뭔가를 뜨거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스킨십의 어떤 요소는 뭐였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기 오면 다 그만한 정도 뭐 의전 예우 이런 걸 받던데 이제 그래서 조금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는 조금 벗어 던지려고 노력을 했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이 패거리를 지어서 유권자를 만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쭉 다니고 그게 무슨 한때의 쇼가 아니라 그게 이 유권자하고 진정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 뭐 쭉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몸이 피곤하긴 하죠. 아무래도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옆에 명함 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을 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명함 주는 사람 따로 악수하는 사람 따로 그게 무슨 그 유권자한테 그 예의가 되겠습니까? 물론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드디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제 손으로 명함을 주고 제 손으로 눈을 맞추고 뭐 그런 어째 보면 과거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매너리즘에 조금 이렇게 젖어 있었던 거를 제 나름대로 바꾸려 노력했다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너는 뭐 꿈도 없냐? 그래 자꾸 자극을 하신다고 해가 내가 나 꿈 있습니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저는 분명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대구 내려갈 때는 어떤 그런 야심이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냐, 제2의 노무현이 되려고 간 게 아니냐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한국 정치판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왔습니다. 한국 정치판을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정치인 그러면 사실상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경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어떤 쇼크를 받은 거는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시집을 간 그 친구가 대학을 또 갔는데 그 부모 직업난을 비웠다고 그래요. 그래 교수가 묻더래요. 야, 너 아버지 뭐 하길래 비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냥 뭐 공무원 비슷한 거 해요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2004년 정도입니다. 2004년. 그래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분명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인은 그렇게 선망의 직업인지 몰라도 존경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정치를 하고 그리고 19, 20살 때 벌써 세상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 몸을 그래도 던지고
막 군인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뭐 정부에 대들어가지고 아버지 옷까지 빗기고 했을 때는 저도 왜 단단한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이 제가 무슨 어떤 자리를 갖고 무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저 꿈이 그보다는 좀 크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판을 새로 한번 짜고 싶습니다. 그것이 개헌이라든가 이런 국가 운영의 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공정과 이런 것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말 좀 한번 그런 큰 판을 한번 짜놓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내숭 떠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독일 정치나 이런 걸 쭉 보십시오. 항상 그런 고비에 그런 어떤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수상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적절한 아마 기회가 주어지면 이 녀석이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또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걸 선택하는 이런 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야 너 대선 도전하냐 뭐 하냐 이래 묻지 마시고 제 친구가 지금 제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대구 정치가 내려오실 때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내려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대구 정치가 4년 주기로 변한다. 그래서 국보에서 내려오실 때 그 주기를 보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장 선거 직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측근들에게 다시 경기도를 평하고 싶다는 것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각종 정권사마다 김부겸 테마주라고 뜹니다. 한 4개쯤 뜨고 있습니다. 오르락내 하기도 하고 부침이 좀 심하게 하지만 대략 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대구에서 한 3번의 선거를 치르셨는데 거기에 지금 신세지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 어떻게 갚으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십니다. 분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선거도 막바지까지 사실상 여론조사가 그렇게 좀 제가 앞서 있었지만 아무도 낙관을 못할 만큼 그런 대구 풍토인데 제가 4년 주기를 보고 왔다면 그 정도 이 통밥을 잴 정도가 되면 뭐하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만 어떤 변화에 제가 내려가면 한번 계기는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조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쭉 보면 대구도 그 결정적으로 뭔가를 탁 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기를 조금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나 홍일학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건 사실이죠. 특히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들어 계셨지만 그동안 우리 대구시나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홍일학 의원이 제일 열심히 앞장서셨고 또 저도 사실은 뭐 이래저래 조금 인연이 닿는 대로 도왔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저희들 판단에는 결국은 야당의 효용성에 관해서 가장 먼저 여론이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게 사실 그분들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4년 주기설이라는 건 그렇고 경기도 복귀론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무렵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죠. 경기도 수원으로 출마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그게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제 그건 제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뭐 기왕에 와가지고 한번 갈 빼봐가지고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또 갈집에 넣고 그렇게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당시에 한번 보궐선거 차출론 때문에 요게 아마 경기도 복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와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세진 사람들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 지금 거의 2달이 끝나고 거의 뭐 1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루에 몇십 통화씩 전화를 하고 그걸 해도 벌써 이제 이달 들어와서 문자 들어오는 게 니 많이 컸네. 많이 바쁜 모양이지. 벌써 문자가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고야 그분한테 내가 진짜로 가까운 사람인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졌는데 깜빡깜빡 까먹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참 제가 여기저기 손 벌린 데가 많았구나. 그리고 정말 꾸벅꾸벅한 데가 많은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뭐 수첩을 해보고 이리 체크를 하고 저리 체크를 해도 빠져가지고 그런 문자가 오고 이럴 판이니까 우선 뭐 당장 주변에서 살갑게 인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지금 뭐 참 정신이 없죠.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6월에 국회를 개원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 지난번에 급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긴 보냈는데, 그래도 몇천 장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편지도 못 받았다는 분이 있는 걸 보면 제가 참 신세는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혹시 그 뜻이 혹시 이제 신세 갚기 위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런 자리를 이렇게 혹시 이용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되면 막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정도 절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다음 분요. 질문 문제가 덜 끝났기 때문에 한번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부겸 당선인님께서는 과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랜 정치 경험에 의해서 아까 말씀처럼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도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대통령 이외에 우리가 안보적으로나 국제 질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살벌하고 대통령의 그 역할이 막중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기문 총장은 지금 자기가 만드는 권력이 아닙니다. 여권의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계파와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력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권을 차지하고 나면은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도 없을 거고, 근본적인 하나의 지금 우리가 반기문 총장께서 그 대통령 후보가 또 대권을 하락하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는 그 오랜 정치 경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정신도 그렇고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조금 한국의 정치권이 반기문 총장이라는 그 위상을 좀 가능한 한 조금 잘 활용하고 그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제 심정은 변함이 없는데, 기왕에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말하자면 뭐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래 하셨으면, 저는 아까 지금 최 국장님 말씀을 아끼셨습니다만 특정 계파에 의해서 얹혀오는 그런 리더의 모습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해갖고 우선 성공한 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반기문 총장의 대망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모시겠다는 분들이 저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그 논리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엎혀가서는 그건 전망이 어둡잖아요. 그렇게 나는 그림을 그리라고는 보지 않고, 현재 이른바 언론의 분석이 맞다면 소위 이제 여권에서 말하자면 이분을 어떤 형태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방 총장을 제대로 한번 만들고 모셔보겠다는 사람들이 그 구도에 그냥 쉽게 편성해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은 안 할 겁니다. 거기도 다 프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우리 최 국장님이 너무 지나치게 조금 상황을 좀 좁혀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벌써 반기문 대망론 나온 지 한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날 피어오른 게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제일 처음에 모락모락 올라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법 큰 그런 연기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사실은 많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서 어제 관음클럽에 가는 분들 만났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갔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이거 출장비만 축 냈다고 욕먹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마 참석하는 어떤 분을 서울서 만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저렇게 거의 출마 선언과 다름없는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국내에서 그분을 돕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림 속에서 나왔을 거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금 최장수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느 특정 세력에 얹혀가는 그런 모습의 정치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왜 이렇게까지 좀 소위 말해서 그 귀한 자산을 이렇게 자꾸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하겠습니다. 다음. 없어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에서 그 연주단들이 오면 큰 악기를 등장하면 집앞까지 오려면 일정을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오셨는지 우리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당이나 정치 쪽에서 그런 당이 출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고도 그냥 간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실험을 하고 정책으로 싸우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 점에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한 가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철학의 문제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공동체 5천만, 우리 합의 수준, 양극화 수준, 세대 갈등, 남북 문제 따지면 지금 지역 정당에 나와서 지역의 이익과 지역의 어떤 뭐 발전을 위해서 코얼리션 내지는 연대한다는 수준 가지고는 저는 이 공동체 문제는 못 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조선과 해운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중소기업은 저래 하다 망하면 그냥 가차없이 다 쳐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부채 규모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조선이나 해운의 불경기 탓도 있지만 그동안 과도한 경쟁 과정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선점을 하고 하다가 덤핑을 치고 하다가 지금 스스로 자초한 거거든요. 그 경영상의 책임에 대해서 왜 묻는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까? 해외의 각 선박과 해운의 보증을 쓴 국제 일종의 컨소시엄을 한 금융자들, 그분들도 손해를 감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배와 이런 데서 손해가 왔는데. 그러나 어느 날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우 잘 된다고 나자빠졌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느 날 공짜로 찍어서 막 주면 됩니까? 결국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0조 단위입니다. 지금 3세, 4세, 5세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정부가 책임져라, 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지금 싸우는데 그 규모가 3조, 4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해운사, 조선사 이 친구들 아무 대책 없이 덤핑 수주 해놔놓고 배는 인도 안 가니까 저 앞바다에 띄워놓는데 그 배를 국가 예산으로 지역상공회의소 요구가 그겁니다. 그 배를 국가 예산으로 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띄워놓기 못하니까 싼값으로 정부가 해운사들한테 렌트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요구를 하고 앉았는데 이 지역 연합정당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번에 신공항 문제 우리 강주열 위원장 계시지만 이 부산과 대구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게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거대한 정치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재 우리들이 각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정당의 연합 수준 가지고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 못한다. 그리고 그 정도 안목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남북한 문제를 우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도 적어도 공존하고 여기서 더 이상의 긴장 없이 인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텐데 그것까지 그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의 정당 연합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민주당 후보가 6명에 불과했는데도 또 커플을 시켰습니다.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표를 주셨지만 안철수 대표는 항상 대구에 와서 10분 있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야권에서 과연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대구에 오신 후보들께서는 어쨌든 대구 경북의 야권 불모지다. 그래서 비례대표라도 한 번씩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안 주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경북의 김영준 비례대표 하면 그것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20몇 %대에 출발해서 선거 4번째 만에 50%를 넘겼는데 자꾸 5%씩 이렇게 선거 때문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안 됐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애정을 기울여주시면 우리도 후보를 좀 키울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도 홍일학 의원도 이제 당선되는 걸 보고 이제는 좀 좋은 인물들을 우리들이 발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아내고 또 키워야죠. 뭐 지금 당장 맨날 서울에서 앉아서 뭐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런 점에서 야권이 대구와 경북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하지 않았냐는 뭐 지적은 뭐 옳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건 뭐 털어 고쳐야 그러면 야권도 앞으로 대선을 치러볼 만할 테니까 뭐 그 말씀드리고, 이거 비례대표 문제는 사실은 좀 제가 정말 언젠가 그런 위치에 되면 이건 따지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아무 대책 없이 당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거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거거든요. 차라리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아예 안 된다 하고 해가 조금 줄여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TO를 이렇게 몇 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그래 놓고 강원도 한 돈 그것도 당선권이라고 해서 배치했는데 결국 뭐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렇고, 지금 김형건 당선자는 냉혹하게 경북 몫으로 된 건 아닙니다. 농민 대표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굳이 이제 대구 경북 연고자를 따지면 이번에 이제 김형건 당선자, 그다음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덕 전 최고는 그 안동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여기 해화여고인가요? 해화여고 나오고 경북대학을 나온 이재정 의원은 뭐 거기 대구서 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뭐 그래서 조금 이제 말하자면 대구 경북에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분들은 드러나왔지만, 지금 조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야권이 이 지역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절박성에서 투자한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은 옳은데, 어쨌든 지방선거부터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부터 뭐 할 말을 쓰면 압니다만은 기초의원에서 조금 우리 이현태 의원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아깝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기초의회에서부터 뭔가 변화를 일으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튼튼하면요, 대구 분위기도 바뀔 뿐만 아니라 야권에 성장시킬 제목들이 자랍니다. 정말 지난번에는 아예 그 야당 달고 출마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후보를 못 내서 그렇지, 후보 낸 지역에서는 당선 확률이 한 60% 됐습니다. 지방선거 때. 제가 그때 이제 시장 후보로 뛰는 바람에 후보 발굴이라 되는데 신경을 못 써가지고 다 좋은 후보를 못 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고 조금 젊은 친구, 다음 세대들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자꾸 키울 작정입니다. 그래야 뭐 저희들 세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세대들이 결국 대구에 뭐 현재는 야권입니다만은 앞으로 뭐 목말로 뭐 평생 뭐 우리가 야당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서울에서는 보면 사실은 기호 1번 별로 인기 없던데요. 그건 너무 자꾸 대구 기준으로 생각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직책을 안 맡았지만 제가 하시니까 그런 예를 부닥치를 만들어주고 습관적으로 부닥치를 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랬어야 이런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아마 나라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면은 자신은 굉장히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될 텐데, 결국 뭐 이분이 결국은 한 두 가지 국내 정치에 있어서 좀 야당과의 좀 새로운 공존의 터리를 할까 이런 거 하나 마련해 주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하고 국제사회로 역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분은 저는 우리 대통령의 과제 중에서 분명히 야당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독소 조항 문제, 정확히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 기업의 책임도 묻고 그렇다고 기업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성장의 주역으로서 기업에게 그걸 주되, 기업도 도저히 지금처럼 당신들이 해오던 방식은 안 된다라는 분명히 어떤 그걸 주고, 그 다음에 뭐 노동 쪽에도 그만한 정도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양쪽에 대등한 무기를 준다 할까요? 무슨 어떤 그런 정도로 그걸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4대 계획에 관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좋든 싫든
야당 대표들 오셨을 때 한 분 한 분한테 그 맞춤형 덕담을 하시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만 더 마음을 푸시면 어차피 뭐 당신 경쟁자들도 없는데 다들 좀 깨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마침 아프리카하고 저쪽으로 유럽 순방을 하시죠. 이번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그런 조금 이제 앞 대통령께서는 자원외교 하신다고 너무 많이 이름 벌리셨습니다만 제대로 추스리고 성과물을 못 낸 상태에서 조금 뒷말이 많고 이랬었는데 적어도 앞으로 한국이 뚫고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라는 측면에서 이번 순방이 앞으로 잘 되기를 빌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또 이제 뭐 또 순방 보고도 한번 할 겸 또 국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에 계실 때는 참 이 여러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나셨거든요. 그런데 왜 청와대 가셔가지고 좀 저렇게 좀 이렇게 딱딱해지셨는지 이제 그런 게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뭐 지난번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있지만 제가 크게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최종적인 국민의 이 안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어떤 정보적 판단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서 상황이 어떻게 악화돼가지고 어떤 국민들한테 그런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까지도 대통령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게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북한이 뭔가 바깥 사회로 나오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는 사인을 제일 먼저 읽고 판단하실 분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그걸 뭐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게 많을 거다. 그럴 때는 또 국회를 불러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하면 또 한 단계 또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돼서 내년 가면 벌써 뭐 후보들과의 경쟁 때문에 훨씬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5분은 그런 걸 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겸 초청님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 마지막 하나 받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분 남광희 박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질문 겸 이렇게 부탁 겸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좀 어려우시는 게 이 베이스가 이제 이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근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주의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환경부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 부처의 반대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중요한 미래 먹거리한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쭉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라고 내놓은 게 차세대 자동차, 물산업, 대체에너지라고 보니까 가끔씩 제가 KTX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다른 도시 선전이나 다른 지자체 선전 나오는데 보면 거기도 전부 한 가지씩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런 도시보다도 앞서 있고 더 조건이 나았고 더 절박하다는 것을 사실은 많이 뛰댕기면서 다녀야 됩니다. 남 박사도 막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말고 전국의 곳곳에 그냥 모든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대구 공직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 네가 알겠지인데 내 마음 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네가 알겠지 그거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대구 공직자들이 그거 하나는 내가 이래 진지하면 너는 내 따라와야 안 되나? 뭐 남녀관계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박성과 우리가 위에 있다는 거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부산국제신문에 주최하는 무슨 이런 비슷한 데 가서 뭐 당연히 신공항 문제를 묻길래 어디가 옳다 그러다 소리 안 할 테니까 대구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지는 이야기할게 해서 우리 내륙도시 대구가 취한 위치를 한 5분, 한 7분 조악했더니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슨 너가 생각하듯이 무슨 행정 논리상 폼 잡자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250만 또 경상북도까지 550만이 살자고 몸부림치는 기다. 너가 그만하면 많이 묻다 소리네 갈로 안에 넣고 그건 이야기 안 했어요. 너가 위천공장 때 우리 겐세이 나가 우리 안 됐지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뭐 쿡쿡 안 찔러도 적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럴 정도로 남 박사도 곳곳에 막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녔어요. 우리 제일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전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배님들 질문이 있으면 좀 시간이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한 말씀 그냥.
앞으로 우리 그 김 당선자는 김 당선자는 뭐 대구를 대표하는 그 인물을 넘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그 인물로 성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그런 예, 다시 한번 아침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한 초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 늘 느끼시는 거겠습니다만 언론인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또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또 제 처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첫 정치를 할 때 부대변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분들이 뭐를 진지하게 찾아다닌다 하는 건 또 저도 조금 어깨너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진지한 과제를 저한테 던져주셨고 또 대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요다음 무슨 서울에서 또 강의가 하나 있어서 오늘 조금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또 가난은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김영란법 때문에 여러분이 사주신 걸 얻어먹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주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한다. 저 친구 정말 좀 진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김부겸 의원님의 대망론까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건승하시길 빌면서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네,